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7일 보탁 후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수입 보형물이죠. 엘러간 보형물을 가지고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희귀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생존율을 끌어내린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 얘기, 즉 통계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2019년을 빛낸 금융상품 소개해 드리고요. 연말정산 몇 가지 개정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변동성, 비용, 시간, 이 투자의 4대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도움되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이 내용 접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되는데요. 예, 미쳐버린 거죠. 말도 안 되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1월 3일 제가 첫 강의를 합니다. 예, 역삼동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한민국 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예, 10,000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전달해 드립니다. 자, 6년 전에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40대가 최근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더니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두 번째 환자인데 어떤 두 번째 환자냐면 수입 보형물이라고 해서 엘러건 보형물로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보형물을 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이 기사가 아무래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5년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학기술이 발달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결국은 아시다시피 갑상선암에 대한 환자 수가 줄어들어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갑상선암 논란되기 이제 과잉 진단 논란이 있기 전에 갑상선암 환자가 암 환자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이들의 평균 수명 생존율은요, 뭐 거의 100%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굉장히 올려놓았었는데 이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갑자기 확 낮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 생존율이 최근 계속적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다른 암들과 합쳐서 그러니까는 같이 싸잡아서 생존율이 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고령 환자로 통해 환자분들 때문에 뭐 여기 이제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고령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일부 암에서는요. 그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0.1% 정도 떨어진 게 담낭 및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암들은요. 생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 통계 자료에 대한 오류를 갖고 컨설팅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17년 암 환자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신규 암 환자는요. 전년 대비 0.4% 늘었고요. 암 발생률은 실제 6.6명 줄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했을 때 국민 중에 35.5%가 암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예, 컨설팅에 이 내용을 같이 담아서 컨설팅 할 필요가 있는 게 뭐 다 아시다시피 암은 얼마나 걸리느냐, 그럼 걸리면 얼마나 생존하느냐, 이 얼마나 생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결국은 생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요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면 경제적 부담금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 손실을 암 진단금이나 이러한 이제 다양한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19년을 빛낸 금융상품 좀 보겠습니다. 예, 첫 급여 드림 적금, 예, 신한은행 급여 통장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최대 5%까지 줬었죠. 인기가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카뱅의 모임 통장, 어제 카뱅의 뭐죠? 네, 저금통 얘기도 했었는데, 예,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500만 명 만들었었거든요. 잘 쓰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하나생명이 간병비 더해주는 치매보험도 인기보험으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롯데카드의 라이킷 펀 카드. 이 카드는요, 연회비 10,000원짜리인데요. 혜택 잘 다 이용하면은 42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잘 부지런히 돌아다니셔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재테크를 할 때 이런 거에 속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 받으려고 10만 원, 5만 원짜리 상품권 받으려고 10만 원 더 사는 것처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요거 하나 더 사면 5만 원 꽁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걸 안 사면 5만 원 안 생겨요. 근데 10만 원을 더 사야 돼요. 그럼 사실 따져보면 마이너스 5만 원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 10만 원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면 사고 상품권을 받죠. 그리고 핑크의 T-하이파이브 접근 같은 경우는 이제 SK랑 제휴해서 우대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줬던 이러한 상품들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까 이러한 그 모바일 상품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정보들을 많이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울산 창원 버스 요금 오르고요. 그리고 햄버거 콜라 라면류 값 다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늘 뭐 말씀드리지만 체감 물가는 이렇게 오릅니다. 실제 지금 뭐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0%대인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물가를 산정하는 그런 데이터에 다양한 종목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우리가 자주 바꾸지 않는 뭐 세탁기나 TV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 190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입장료 카드 썼을 때 30% 소득공제 된다라는 거. 산후조리원도 이제 200만 원까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녀 소득공제 아시죠? 20세 이하였는데 7세 미만 안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7세 자녀한테 뭐 아동수당 이런 거 주잖아요. 이렇게 중복 지급된다는 얘기가 중복 지급되는 부분 때문에 7세 미만 자녀한테는 주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 뭐 2월 12일 후에 면세점에서 지출한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받은 거 그러니까 실손보험금 받은 거면 빼고 의료비에서 세액공제 산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고객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얘기죠. 자, 이분들 다 아시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존 보글. 네, 1999년도에요.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폴춘지에서 4대 투자 거장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뽑히신 분들이 바로 이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존 보글입니다. 뭐 다시다시피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모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변액보험이나 이런 투자 상품 판매할 때 버핏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튼 버핏은 1965년부터 연간 수익률 20%를 기록하고 있고 피터 린치는 30%, 소로스도 30%를 기록하고 있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세 명 모두 엄청난 성과를 보였고 투자 거장에 선정되는 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이 존 보글은 좀 특이한 이유로 선정이 된 거죠. 자, 오랜 기간 어떤 투자의 종목하고 어떻게 사고 팔지에 대해서 명확한 막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 반해서 존 보글은 그냥 야, 모든 주식 그냥 사라. 다 사세요. 언제 사요? 지금 사세요. 당장 사세요. 언제 팔면 됩니까? 팔긴 뭘 팔아 보유하세요라고 하면서 물론 이 안에는 어느 정도 보유하는 방법과 밸런싱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 컨셉은 다 사랍니다. 그런데 이 존 보글의 이러한 철학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맞다. 존 보글이 무조건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버핏이고 그래서 내기를 하죠. 2007년에 버핏이 야, 10년 투자하는데 그냥 인덱스에 맡길 거냐 아니면 그냥 인덱스에 이제 맡길 거다. 아마 헤지펀드랑 누가 이기나 해볼까라는 거. 헤지펀드 하면 그래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만 달러를 걸었는데 결국은 10년 후에 딱 보니까 인덱스 펀드가 7.1% 수익을 냈고 연평균 헤지펀드 2.2%밖에 못 냈습니다. 결국은 100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투자 결과는요. 인덱스 펀드는 85만 달러를 수익금으로 줬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는 20만 달러만 수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저도 늘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장기 투자죠. 어떻게든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레미 시겔의 이제 장기 투자 바이블에 보면은 장기 투자하게 되면 주식이 채권이나 현금보다 덜 위험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덜 위험해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워렌 버핏 얘기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워렌 버핏 늘 투자 원칙으로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는데 인덱스 펀드가 이긴 걸 보고 뭐 정말 인간의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저 원숭이랑 그 문어하고 주식 투자 그 내기를 하죠. 전문가들이랑. 근데 실제 원숭이나 문어들이 이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문가 얘기하냐면 답은 비용에 있다. 그러면서 버핏은 수수료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헤지 펀드 같은 거는 일단 운용 보수가 되게 높고 또 몇 프로 이상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뭐 30% 이렇게 이제 그 헤지 그 이제 그 성과 보수를 또 갖고 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하고 그 인덱스 펀드가 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수익률과 변동성, 수익률과 비용, 수익률과 시간이라는 이 세 가지 얘네들과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투자에선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이제 시간 효과로 알려진 복리 효과입니다. 이게 수익률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3%와 5% 차이는 아주 많이 안 나는데 물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와 7%는 3%와 5% 차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복리의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 위험성이 있는 걸 알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실천 방법은 투자 기간을 이제 길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 무조건 바로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과 변동성과의 관계인데 이게 우리가 수익률과 변동성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수익률은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해 100% 수익을 내고 다음에 80% 마이너스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100% 수익 났고 마이너스 8% 손실 났으니까 20% 수익이 났고 2년이니까 2로 나누면 10% 평균 수익률이 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00% 수익이 났지만 다음에 80% 까먹으면 실제 잔액은 마이너스 60%라는 거. 그래서 평균을 갖고 우리가 투자할 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평균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익률과 비용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액본과 적립식 펀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적립식 펀드가 아시다시피 사업비 뭐 변액본 같은 건 사업비가 10% 일단 기본적으로 떼고 그다음에 특별계정 운용보수라고 해서 그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는 보수가 뭐 0.8%, 0.4%좀 낮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립식 펀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선취 보수가 뭐 1%밖에 안 돼요. 아까 변액보험 10%였는데 그런데 그 이제 운영 보수가 보통 뭐 2%, 2.5%까지 되는 것들도 있죠. 이것들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나중에 긴 시간을 두게 되면 변액보험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 최근에 적립식 펀드의 평균 운용 보수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수수료 낮은 거랑 비교하면 변액보험이 똑같은 수익을 가정했을 때 제가 이제 3.75% 가정을 5.25% 가정했을 때는요. 87년 걸립니다. 이기는데. 예. 그런데 주력으로 파는 적립식 펀드랑 비교하게 되면 한 20년 전 정도 차이 나면 이깁니다. 그런데 변액보험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죠. 추가 납입 수수료 0%로 가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무튼 1%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 수수료에서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료가 뭐를 기준으로 매겨지죠? 원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적립금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잘 보고 투자 어떤 원칙을 잡는 게 제일 좋고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일단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립식 투자 그리고 이제 기회가 위기인 시점을 좀 잘 활용해서 적립금 이전 펀드 변경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생명이래요. 네, 대한항공 마일리지 벌써 285명 넣었고요. 이거 계정 개편되는 거 보셨나요? 제가 자료 저도 이거 관심 있어서 다 갖고 와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저는 방콕을 자주 가거든. 방콕 갈 때 이제 그 프레스티지 타면 35,000마일 들어가거든요. 이게 45,000마일로 10,000마일이나 더 내야 됩니다. 10,000마일을 모으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말 그 1000원당 1.8마일 쌓이는 정말 좋은 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적해 주는 거는요. 누적해 주는 건데 3분의 1로 줍니다. 그럼 지금 1,000원 쓰면 1.8로 적립해 주는 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카드는 아니겠지만 일단 적립 기준이 거의 3분의 1인 0.6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건 뭐 예를 들어 미국 간다, 뭐 뉴욕 간다면 8만 마일 써야 되는데 12만 마일로 4만 마일. 이 4만 마일이면요. 예. 방콕 프리스티지 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본 이런 데 빼고는요. 다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쌓이는 거는 3분의 1, 막 2분의 1 가량으로 줄어버립니다. 예. 성질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는 이게 소급적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예약하고 난리 났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마일리지로 예약하려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해부터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안 쌓으려고 벌써 카드 교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재테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마일리 쌓아서 여행 갈 때 정말 뭐 실제 이 비용 갖고 항공기를 사는 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한항공에 사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비행기 가격 다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바뀌죠. 현금형 마일리지랑 이제 복합 결제가 가능해지는데 그것도 보면 실제 복합해서 결제해봤자 할인되는 거보다는 훨씬 비싸거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승급할 때 쓰거나 이럴 때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무튼 제가 뭐 마일리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개편이 됩니다. 꼭 대한항공 마일리지 갖고 계신 분들은 요번에 한번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